away casting for a grumpy brand or a smiley brand? 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자 마치 미국판 기생충을 연상케 하는 블랙 코미디의 끝판왕인 영화 슬픔의 삼각형 심층 리뷰입니다. $50 million luxury yacht. 영화 슬픔의 삼각형은 패션업계, 크루즈, 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3부작 우화입니다. 인플루언서 모델 커플인 칼과 야야가 협찬으로 호화 크루즈에 승선하게 되는데 이 크루즈는 각양각색의 부자들만이 탑승한 상태이며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배가 전복되고 단 8명만이 무인도에 갇히게 되는 과정을 그리는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루벤 웨스틀룬드 감독이 이 영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이했기에 미국판 기생충이라는 표현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참고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민감하신 분들은 영화를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영화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평등과 모순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주제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영상임을 밝히며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주인공 칼이 모델 오디션을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영화의 제목인 슬픔의 삼각형의 의미가 나오는데 눈살을 찌푸리면 미간에 생기는 주름을 뜻합니다. 작중에서는 이것을 조절하거나 보톡스로 지워야 한다는 것으로 지적을 받으며 외모의 가치를 두는 현대사회를 비꼬는 것으로 시작하죠. 결국 오디션에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한 칼은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현재 모델 업계에서 화제를 일으킨 야야의 무대를 구경하러 가는데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앞좌석으로 모시기 위해 일반 관객들의 자리를 의미로 바꾸게 되는데 이 때문에 앞좌석에 앉아있던 칼은 자연스레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대 시작 전에 화면에 등장하는 문구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앞서 겪었던 좌석에 대한 부조리함과 대비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야야는 인플루언서와 모델로서 꽤나 돈을 벌고 있으나 밥값을 계산할 때만 되면 계산서를 피하는 것에 칼이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얼핏 보면 평범한 커플이 말다툼하는 장면으로 보이지만 앞서 이야기한 불평등에 대한 메시지와 서사를 생각하면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우선 패션 업계에서는 여성 모델이 남성 모델보다 3배나 더 많은 가치와 돈을 받는다고 했고 야야는 현재 가장 잘 나가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레 야야가 갑, 칼이 을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커플 관계와 사회적 통념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칼이었죠. 갑인 야야는 이 상황을 딱히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평등이라는 문구를 달고 모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칼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그리고 야야는 짧은 모델 활동의 수명이 끝나고 나면 트로피 와이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는데 이때도 서로가 고민하는 방향이 갑과 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장 이것만 보면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만 2부와 3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것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칼은 이러한 고민을 정면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겠다면서 사건을 일단락시킵니다. 하지만 1부는 로맨스의 형태로 풀이하기 때문에 단순한 티격태격으로 묘사하지만 2부에서 본격적인 부자들이 등장하면서 빈부격차에 대한 묘사가 더욱 신랄해지고 1부의 이야기를 더욱 확장시킵니다. 크루즈에 탑승한 인물들은 오직 부자, 선장, 승무원, 그리고 잔미를 맡는 청소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텝 매니저는 승무원들에게 모든 여정이 끝나면 화끈한 팁이 있을 테니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돈을 외치며 발버둥치는 승무원들의 아래층에선 잔미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곳에서도 잘생긴 백인들의 겉모습이 전부인 현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자들의 행동들이 더욱 씁쓸한데요.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상대방을 파악하고 분석하려는 모습이 은은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부자여서가 아닌 인플루언서의 협찬으로 승선하게 된 칼과 야야는 그 부자들 사이에 섞여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부자들의 업적을 듣다 보니 자연스레 동화되면서 그들이 하는 분석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부 초반에 갑판을 손보던 아랍계 남성이 오통을 까고 야야와 인사했다는 이유로 칼은 질투심에 빠져 조심스레 컴플레인을 넣었더니 바로 해고시켜버리는 상황을 보고 죄책감을 느꼈던 모습과는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칼은 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차이 나는데 어쩌다 갑질을 해버려서 죄책감에 빠진 것도 잠시 자기도 부자인 것 마냥 그들과 동화되는 괴리감이 느껴지는데요.
한 러시아 여성 고객이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다며 물속으로 들어가서 쉬라는 요구를 고집하여 위선을 부린 결과 선내에 있던 모든 직원들을 일과 도중 수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직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그들의 선택권 따위는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영화의 가장 큰 호불호가 될 토사물 분수쇼일 텐데요. 하필이면 폭풍우가 치는 날 선장의 환영식 파티를 열어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미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중 한 러시아 부자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선장과 명언 대결을 펼치는데, 이때 선장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러시아 부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명언들을 농담 주고받듯이 언급합니다. 여기서 서로 반박하기 어려운 어록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선장의 이 대사입니다. 작중에서 지뢰나 수류탄을 제조해서 부자가 된 부부는 결국 해적이 던진 자신들의 수류탄에 의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승객들이 멀미와 실랑이를 벌이는 역겨운 장면과 그들만의 어록 배틀을 통해 쉴 틈 없이 몰아치는 대사들은 마치 변기에서 오물이 터져나오는 장면과 연결지어 평등함이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워놓고 정작 뒤에서는 온갖 불평등하고 천박한 행동을 일삼는 지식인들의 위선을 향해 포효하는 동시에 실제적인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과거를 들먹이며 서로를 까내리는 정치적 견해가 한 번 시작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토사물 파티로 보여주는 치밀한 연출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이쯤에서 일부에서 느꼈던 칼과 야야의 갑과 을 사이를 비유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을은 문제점을 알고 변화를 만들어보려 하지만 갑은 요점을 굳이 찾으려 하지 않기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단, 영화의 3부에서 모든 신분을 완전히 뒤엎어서 이 영화가 모든 갑과 을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둡니다. 단지 이런 비판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할 뿐인 것처럼 느껴지는 2부였습니다. 3부에서는 배가 전복되어 승객 5명, 스텝 매니저 1명, 그리고 해적으로 의심받을 뻔한 의문의 흑인 직원 1명만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장실 청소 담당이었던 필리핀 여성 에비게일이 구명정을 타고 섬에 도착해 안에 있던 식량들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녀는 낚시, 불 피우기, 손질 요리까지 할 줄 아는 유일한 생존자였기에 자신의 캡틴이라 부르고 따르게 만듭니다. 여기서 영화는 삼각형의 의미를 피라미드 계층으로 연결지어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스텝 매니저는 이를 가장 늦게 받아들이는 반면 선장과 어록 배틀을 펼쳤던 러시아인은 자신의 사상과 반대되는 칼 마르크스의 어록을 인용한 것에 비해 굉장히 빠른 태세 전환을 선보입니다. 아마 비료 사업으로 시장을 독점하여 부자가 된 경험이 있기에 무인도에서는 생존 능력을 독점하는 자가 우위를 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봤습니다. 이후 여성들끼리 합을 맞추어 남성들을 무력화시키고 에비게일은 칼과 함께 구명정에서 매일매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야야는 칼에게 성적인 행위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하룻밤의 대가로 받은 프레첼 스틱을 정신없이 씹어먹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칼과 야야의 갑과 을이 뒤바뀌게 됩니다. 생존수단을 독점한 사람이 여성이기 때문에 칼은 자연스레 갑이 되고, 야야는 눈앞에서 남자친구를 뺏겼음에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을이 되어버린 셈이죠. 야야는 당연히 갑작스레 을로 추락한 이 상황에 절망감에 빠졌으나 갑으로 강제 올려치기 당한 칼도 늘 평등이라는 생각을 달고 살았기에 이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에비게일마저 이 일방적인 삼각관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매한가지였죠. 게다가 하등 쓸모 없을 거라 여겼던 남성들이 바위로 동물을 잡아와 에비게일의 생존수단 독점에 위기가 온 시점인 것도 분명히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야와 에비게일은 숲으로 더 나아가 탐험하던 도중 이곳은 사실 무인도가 아닌 휴양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에비게일은 되려 절망감에 빠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삼각관계에 죄책감을 느껴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일생 처음으로 인생에서 주도권을 쥐어본 상태이기에 생겼던 안일한 죄책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야야를 죽이려고 하기 직전에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을에서 갑자기 갑이 되면 칼처럼 자신의 신념에 의해 파해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 상태를 영원히 잃지 않으려 광기에 사로잡히는 안 좋은 예시가 에비게일에게 드러나 있죠. 또한 갑은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을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2부 마지막 부분에서 예시를 들었었는데, 에비게일은 이 부분에서 사실상 최상위층에 도달해 있음에도 얼마 못 가 죄책감에 의해 누그러집니다.
외적으로는 갑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삼각관계에 대한 요점을 파악하고 있었죠. 그러나 다시 현실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과 불안감에 의해 누그러졌던 마음이 광기로 채워지며 요점을 찾지 못하는 갑으로서의 집착이 생기게 된 것으로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영화가 의미하는 삼각형의 피라미드 계층은 방향을 어디로 틀던 그것이 역삼각형이 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피라미드 계층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비게일은 야야를 죽였을까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야야는 마지막에 도움을 주고 싶다, 현실로 돌아가면 자신의 비서로 활동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동등한 관계가 아닌 사회 계층으로 다시 나누려 하는 이 씁쓸한 대사를 통해서 결국 처음부터 갑이었던 그들은 겉으로만 을의 시점에서 비위를 맞춰주고 속으로는 자신보다 위에 있거나 동등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겉으로는 갑의 행세를 취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가 평등했으면 하는 을의 속마음을 가진 칼이나, 겉으로는 을의 행세를 취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갑의 마인드를 가진 야야나, 그리고 두 가지 가면을 모두 보여준 에비게일이나 말이죠. 이처럼 이 영화는 처음부터 보여주었던 외모지상주의, 젠더 갈등, 사회계층 갈등, 인종 문제, 빈부격차 등등의 부수적인 키워드를 평등과 모순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예시를 들며 풀이하지만 단순히 이것들을 예시에 그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채로 끝까지 고집하고 밀어주기에 코미디로서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물론 예시가 매우 직설적이고 유치할 때도 있으며 기생충처럼 상상력이 뛰어난 표현은 아니었지만 올해 본 영화 중 최고의 블랙 코미디 영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 Really, really bad